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모의고사의 안은미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희 5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교차 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교차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차 감염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원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교차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차 감염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의료인의 손이나 사용기구를 통해서 환자가 감염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호하기 전후에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장갑을 끼고 간호한다 라고 했는데 그냥 장갑을 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손 소독을 하고 나서 장갑을 껴야 하죠.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4번과 5번은 맞는 얘기일 텐데 간호 처치할 때 우리가 장갑, 고무장갑이나 멸균 장갑을 착용하게 되겠고 그리고 분비물이나 드레싱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의 척수 쇼크 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척수 쇼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척수 손상 후에 일어나는 척수 반사가 소실된 것을 우리가 척수 쇼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체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죠. 개구리는 수초, 그리고 고양이는 2, 3일.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인간의 기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인간은 약 2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척수 쇼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거고요. 척수 쇼크란 뭐고 개체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얼음 칼날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음 칼날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얼음 모양으로 우리가 칼날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얼음으로 만들었어요. 얼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통증 혹은 출혈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된 것이고 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목 부분에 둘레에 둘러줄 텐데 자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얼음 칼라 언제 해주냐면 우리가 편도선 절제술 하고 나서 출혈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물론 두통, 통증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두부 수술 후에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음 칼라는 제공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기관지염 환자 더군다나 염증 완화 안 해주고 충수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부에 대주는 거기 때문에 얼음 칼라라는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고 기관절개 수술하고 나서 점액 배출 돕기 위해서 얼음 칼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8번인데요. 내분비선과 이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연결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분비선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각각 피질에서는 당뇨 코르티코이드, 염류 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 그리고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지금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고 부신 수질과 부신 피질이 서로 바뀌었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도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인데요. 이상적인 소독제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소독제 조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소독제이기 때문에 소독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균 효과가 뛰어난 것, 그런데 소독 효과는 좋은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성도 없어야 되겠고 냄새도 너무 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성 및 악취가 없을 것, 그리고 풍부한 재료일 것, 그리고 세척을 하고 나서 쉽게 제거되어야 하고요. 물에도 잘 녹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옳지 않은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물에 잘 녹을 것이어야 하겠고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이론 정리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11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소독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은 12번인데요.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혈관에 미치는 혈액의 압력, 이것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심박출량, 그리고 말초혈관 저항, 혈액약, 점도, 혈관벽의 탄력성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혈액량, 혈관벽의 탄력성, 순환계, 말초저항, 심박출량 다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혈액 내 칼슘 이온 농도는 혈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력 징후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 문제는 혈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은 13번인데요. 약을 점적한대요. 어디에 점적하느냐? 코에 약을 점적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에 약을 점적하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었어요. 일단 점적하기 전에 코를 몇 번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안에 있는 분비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적을 할 때 환자가 코로 숨을 쉬면 안 되겠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우리가 적당한 체위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비공 바로 위에서 사골의 상비갑게 중앙선을 향해서 약물을 넣어야 하고요. 약물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면 안 되고 약물을 다 주입하고 나서도 최소한 5분에서 10분 동안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어요. 자,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사골의 상비갑게 우측을 향해서 약물을 떨어뜨린다 라고 했어요. 우측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대로 중앙선을 향해야 되겠고 그리고 투약 전에 코를 풀지 않는다? 아니었습니다. 코를 풀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물이 비강접으로 떨어지면 코로 숨을 쉰다? 아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약하고 나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누워있게 해야 하죠. 그리고 한쪽 콧구멍에 투여하는 동안 다른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투약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코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15번인데요.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물을 보관을 할 때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물이 있고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약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냉장 보관해야 될 약은 혈청 혹은 예방 백신 그리고 인슐린 간장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었죠.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약, 즉 좌약과 생리식염수에 대한 묻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들은 우리가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16번입니다. 말초신경 손상 시 증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초신경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초신경이다 라고 하면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이렇게 말초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말초신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즉 운동마비나 혹은 지각장애,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한 혹은 혈관 운동에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영양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두통은 말초신경 손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운동마비나 지각장애, 자율신경기능 이상 혈관운동장애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인데요. 멸균할 기제를 뜨거운 공기에 노출시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생물의 원형질까지 산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예리한 바늘이나 주사기를 멸균할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기에서 각각 우리가 멸균 방법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 그리고 미생물의 원형질을 산화하는 방법, 특히 예리한 바늘이나 주사기를 멸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건혈멸균법입니다. 건혈멸균법은 120에서 140도씨에서 3시간, 160도에서 한두 시간 동안 우리가 마른 열, 건열, 뜨거운 공기에 노출을 시켜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고요. 유리나 파우더, 오일 혹은 종이를 멸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조사법은 말 그대로 자외선을 쬐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증기는 증기가 있어야 되고요. 소각법은 태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고르면 고압증기 멸균과 건열 멸균법 두 개로 우리가 정답을 추릴 수가 있는데 고압증기 멸균은 왜 안 되느냐?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론 부분 정리한 것 부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고압과 증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과용 수술기구나 도뇨 세트 면직물까지도 멸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뜨거운 공기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혈멸균법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셔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주는 내용 가지고 이거는 그냥 건혈멸균법이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독 부분 혹은 멸균하는 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답을 다 제거를 해놓고 두 개가 남았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2번입니다. 약물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항결핵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결핵제, 우리가 결핵을 치료하는 약물인데 1차 약과 2차 약이 있어요. 1차 약은 아이다,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탄부톨, 피라시나마이드, 스트레토마이신 이런 것들이 있고 2차 약은 가나마이신, 파스 이런 약들이 있는데 항결핵제 여기서 보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정답 4번 스트레토마이신이죠. 일단 알코올과 베타딘은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냐면 피부를 소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결핵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독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1번, 2번은 틀려요. 3번도 역시 피부 소독제이기 때문에 틀리죠. 그렇다면 정답 중에 우리가 보기 두 가지가 추려지게 되는데 라식스는 뭐냐 하면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배출해주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을 앓고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급성 사구체 신염 대상자라면 침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해열제,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을 우리가 적용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기도 감염 환자와는 접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종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제한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부었어요. 저염식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담배, 고탄수화물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분 섭취량, 배설량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부종 있는 경우에 체중 측정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그리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혈압제 수분 빼줘야죠. 그래서 이뇨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구강 간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먼저 보면 소변량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아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수분량과 배설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 다음에 고단백이 아니라 저단백식이었어요. 그리고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운동은 좀 피하고 침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죠. 원활한 배뇨를 위해서 수분 섭취량을 늘린대요. 배뇨를 위해서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대상자 어떤 대상자였냐면 급성사구체 신염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늘리면 안 되겠고 제한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은 욕창에 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욕창은 감각기계 질환이래요. 여기 이미 답 나왔죠? 피부계 질환입니다. 그럼 2, 3, 4, 5번을 한번 보면서 욕창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욕창은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압력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뼈 돌출 부위에 욕창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고 욕창이 있는데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욕창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욕창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등과 같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26번은 욕창에 대한 문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기침을 하는데 통증을 호소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기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 즉 무기폐, 폐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환자가 너무 아파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절개 부위를 베개로 지지하면서 기침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기침보다는 심호흡이 중요하진 않죠. 둘 다 중요합니다. 기침도 해야 하고 심호흡도 중요해요. 그리고 통증 호소를 간호사에게 알리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기침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침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침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래요. 기침이 나올 때 하래요. 기침 자연적으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프면 환자들이 기침을 잘 안 하려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면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 통증 당연하니까 계속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통증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기 때문에 이 불편감을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29번. 통모격에 대한 문제인데 통모격의 시행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통모격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실내 온도는 24도,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통모격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 들어가고 혹시 나올 때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오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데 대상자가 통목욕을 하다가 통 속에서 실신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통 속의 물을 먼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눕히고 쇼크 체위를 취해주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1번인데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통 속에서 졸도했을 때 환자를 통 밖으로 끄집어낸다? 아니다. 우리는 물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실내 온도 23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하래요. 24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성인의 경우에 목욕물 온도를 42에서 45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40도씨 라고 했지만 40도 정확하게 맞추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42에서 45도씨 유지하는 것도 맞는 범위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2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도록 하래요. 그렇죠? 20분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4번도 옳은 정답이고요. 임신 말기에는 통목욕을 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인데요.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바꾸어 써야 할 경우가 아닌 것, 즉 마스크를 교체해서 쓸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마스크를 언제 교환을 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쓴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결핵 환자가 간호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을 때, 그리고 축축해졌을 때, 즉 습기가 차 있을 때죠. 그리고 활동성 결핵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간호를 마친 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고르도록 했으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마스크를 굳이 갈았을 필요가 없어요.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비활동성이 아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바꿔 써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은 32번입니다. 발달, 아동 간호와 관련된 문제인데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발달 어떻게 일어날까요? 특수한 면에서 일반적인 면? 아니죠. 일반적인 면에서 특수한 면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 방향이고요. 몸의 중심부에서 말초로 발전하죠. 정답 3번이 되겠고 대천무는 양측 두정골과 전두골 사이에 있으면서 6에서 12개월의 폐쇄가 된다라고 했는데 6에서 12가 아니라 12에서 18개월의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 신체 각 부분은 성장 속도가 동일하지 않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번은 3번, 옳은 것. 그래서 32번,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4번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자, 만성질환 우리가 급성감염 혹시 급성질환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대상자들이 아픈데요. 만성질환 관리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1차로는 일단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만성질환의 직접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래서 위험인자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세요, 피하세요, 뭐 예를 들어 운동하세요, 뭐 금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죠.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2차 예방,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 검진을 하고요. 3차는 재활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럼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평균 수명의 증가, 만성질환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과도 관련이 있죠. 운동 안 해요, 뭐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높고요. 대표적인 만성질환들이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짠 거 혹은 자극적인 것 이런 것도 섭취 주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은 아니죠. 옳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보시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요. 당뇨가 갑자기 확 생겼다가 갑자기 확 나았다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당뇨병 완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당뇨병은 우리가 진단된 그 순간부터 꾸준히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정답도 4번은 아니고 자, 그렇다면 5번이 정답일 텐데 만성질환의 2차 예방이 재활을 돕는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활은 3차 예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유수유의 금기 대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 모유수유를 금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모친의 원인을 두는 경우가 있고
아기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엄마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전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모유 수유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중증의 심신질환이 있어요. 아니면 당뇨, 골연화증 이런 것에 걸리고 수유가 엄마의 몸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모유 수유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병 간질이에요. 아니면 유성 환웅의 농에 저지로 들어갈 때 이런 경우에는 수유를 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럼 아기인 경우에는 국외 파열이 있어요. 아니면 투순이 있습니다. 빠는 힘이 잘 안 되겠죠. 엄마 젖을 빨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약해요. 구내염이 있거나 모유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원인에 의해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할 텐데,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모유 수유의 금기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황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유 수유 금기 대상은 아니에요. 모유 수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6번입니다. 보건교육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대상자 중심이 될 때 가장 효과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상자와 함께 더불어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6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6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7번입니다. 지금 보건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힌트 될 만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오고 있어요. 2명에서 5명 정도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나와요. 청중도 있죠. 공개 토론하는 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여야 해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심포지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분단 토의는 뭐냐? 우리가 1분단, 2분단, 3분단, 그 분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소분단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고요.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을 합니다. 배심 토의는 뭐냐? 배심 토의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심 토의는 전문가도 중요한데 모두 중요하냐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나옵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단상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청중이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이게 심포지엄이랑 배심토의랑 크게 다른 점이에요. 심포지엄은 전문가라고 했고요. 상반된 의견을 토론한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강연회는 연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시범회는 말 그대로 어떤 인슐린 주사 방법 아니면 이런 것들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범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건교육 방법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 이론적인 부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렸고 꼭 개념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보건교육 대상자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물론 상담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요 정도의 계획은 잡혀 있지만 일정한 계획 안에서 수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암시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상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41번입니다. 1차 보건의료 사업의 기본 원칙,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1차 보건의료 사업의 기본 원칙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수용성도 필요하고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료비가 비싸요. 그럼 안 되겠죠? 지불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불 능력입니다. 지불 부담 능력은 국가의 지불 부담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지불 부담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지불 능력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용 가능성, 수용성을 얘기를 하죠. 접근성 얘기합니다. 주민 참여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지불 부담 능력, 지불 능력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1번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은 42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기관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바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1980년에 제정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보건의료 사업을 제공하고자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보건소의 업무,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 증진, 구강건강, 감염병 예방 관리,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는 역할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혹은 학교, 직장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3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보건교육 구강건강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 정신보건, 감염병 예방관리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었습니다. 다음은 44번. 군집독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자, 군집독, 환기가 불량한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감, 두통, 권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화학적인 조성 변화가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기온, 습기, 냄새, 먼지 등 물리학적 성상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인데요. 그럼 군집독의 특성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온, 고습, 무기류 상태에서 유해가스 및 취기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독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력증후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혈압 살펴봤었죠. 지금은 체온 조절에 대한 묻는 문제인데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조량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46번입니다. 수돗물로 사용할 상수의 오염지표를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수질 오염 지표 중에서
대장균 수에 대한 묻는 문제였습니다. 즉, 수돗물로 사용할 상수의 오염지표, 우리가 대장균 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장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에 대장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유로 오염이 됐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탁도는 물이 탁한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COD, BOD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이건 뭐냐?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량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OD는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BOD는 물속의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량입니다. 둘 다 올라가면 오염된 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상수의 오염지표 대장균에 대한 묻는 문제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산업보건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산업보건의 목적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요. 노동과 노동 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애로부터의 근로자를 보호해요.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적응을 돕죠. 그리고 특히 채용할 때 적정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적성에 맞는 곳에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보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해야죠. 왜냐하면 일하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보건에서 다루고 있는데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보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야 되고,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게 보호해야 됩니다.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적성에 맞는 곳에서 일하도록 적정하게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번은 틀린 것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인데요.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육 노동 시 나타날 수 있는 열경련의 주된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온의 작업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열경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온이에요. 열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땀 배출이 굉장히 많고 전해질이 고갈되는 그런 질환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보기는 뭐냐면 바로 수분 및 염분의 소실이죠. 비타민 결핍 아니고요. 그리고 순환장애 아니에요. 체온 조절 중추의 이상이 아니라 혈압과도 관련이 없죠. 고온의 작업 환경, 더운 곳에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수분과 땀과 전해질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열경련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9번입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진단 왜 해야 될까요? 일단 유해 생활 환경과 위험 요인을 관리해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빨리 병을 발견을 하려고요. 질병의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 그러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려고 건강진단을 하죠. 그리고 건강진단은 2차 예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닌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급여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요인 관리하죠. 질병 발생 예방합니다. 빨리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에 알맞은 작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4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0번입니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자, 직업병을 예방하는 대책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작업하는 사람의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작업 환경이 너무 위험한 건 아닌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건 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게 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고, 직업병 발생 후에 대처 방법이 되겠죠. 치료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예방과는 관련이 좀 거리가 멀고, 치료한다,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치료해야지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직업병이 발생 후에 대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자, 우리 1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